2025년 11월 27일 새벽, 전 세계 우주 전문가들의 눈이 한국으로 쏠렸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미국은 아르테미스 계획을 3년째 미루고 있었고, 일본은 2023년 H3 실패 이후 재건 중이었죠. 유럽은 2022년 베가-C 폭발 후 발사 공백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누리호 3차 성공에 이어 4차 발사를 준비하고 있었죠. 나사 출신 엔지니어들은 속삭였습니다. 한국은 운이 좋았을 뿐이다. 15년 개발로 이 성공률은 통계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번엔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하지만 새벽 1시 13분, 누리호는 완벽하게 하늘을 갈랐습니다. 목표 궤도 오차 0.1%, 4개 엔진 동기화 오차 0.08%. 선진국들도 달성하지 못한 수치였죠. 저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전직 나사 로켓 엔지니어 마이클 토레스. 그리고 저는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건 운이 아니라는 걸요. 한국은 무엇을 다르게 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이 15년 만에 이런 성공률을 달성한 비결이 뭘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이런 이야기가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토레스입니다. 나사 제트 추진 연구소에서 20년간 로켓 엔진을 설계했고, 지금은 독립우주산업분석가로 일하고 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2025년을 이렇게 맞이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최근 몇 년간 우주산업은 암울했습니다. 2023년 3월, 일본 JAXA의 H3 로켓이 공중에서 자폭했습니다. 발사 14분 만에 지령 파괴 신호가 내려졌죠. 관제실의 엔지니어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그 화면을 실시간으로 봤는데 가슴이 내려앉더군요. 일본은 기술 강국 아닙니까? H-IIA로 수십 년간 성공을 이어왔던 그들이 차세대 로켓에서 이렇게 무너질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2022년 12월에는 유럽 우주국 ESA의 베가-C 로켓이 폭발했습니다. 2년 전에도 실패했던 바로 그 로켓이죠. 노즐 문제였습니다. 유럽은 아리안 시리즈로 상업 발사 시장을 장악했던 강자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발사 일정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미국은 어떨까요? 나사의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은 예산 초과와 일정 지연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원래 2024년 유인달 착륙 계획이었지만 2025년으로, 다시 2027년으로, 이제는 2028년으로 계속 밀리고 있어요. SLS 로켓은 만들어졌지만 발사 비용이 너무 비쌉니다. 한 번 쏘는데 42억 달러가 듭니다. 민간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스타쉽은 여전히 시험 단계고, 다른 스타트업들의 로켓은 발사대에서 폭발하거나 궤도 진입에 실패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동료들과 화상 회의를 할 때마다 우울한 분위기가 흘렀어요. 한 선배 엔지니어는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달에 갔던 게 정말 1969년이 맞나? 지금은 그때보다 더 못한 것 같다고요. 기술은 발전했는데 성공률은 오히려 떨어진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러시아도 다르지 않습니다. 2023년 루나 25호가 달 표면에 충돌했고, 소유즈 로켓마저 냉각수 누출 사고를 겪었죠. 한때 우주 선진국이라 불렸던 나라들이 하나둘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업계 리포트를 쓰면서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2023-2025년, 하늘이 무덤이 되었다. 과장이 아니에요. 통계가 증명합니다. 이 기간 전 세계 주요 발사체 성공률이 급격히 떨어졌거든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비용 절감 압박이 너무 심합니다. 예산이 줄어드니까 테스트 횟수도 줄어들죠. 둘째, 기술적 난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엔진 클러스터링 기술은 여전히 악마 같은 과제예요. 여러 개의 엔진을 동시에 제어하는 건 이론상으로는 간단하지만 실제로는 지옥입니다. 저는 나사에서 RS-25 엔진을 다뤘습니다. SLS에 장착된 바로 그 엔진이죠. 4개의 엔진을 동기화하는 데만 5년이 걸렸어요. 그런데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한 개라도 출력이 0.5%만 달라져도 로켓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 기술 앞에서 좌절하는 겁니다. 11월 중순, 저는 한국에서 온 이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라는 곳에서 보낸 초청장이었어요. 누리호 4차 발사를 참관하지 않겠냐는 내용이었죠. 솔직히 관심이 없었습니다. 한국, 우주개발 후발주자 아닙니까? 전 세계가 실패하는 판에 신생국이 뭘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제 동료 한 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이클, 가보는 게 어때? 한국은 3차 발사에서 완벽하게 성공했잖아. 저는 코웃음 쳤죠. 운이 좋았겠지. 하지만 항공권은 이미 끊어져 있었고 저는 결국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우주산업의 역사가 다시 쓰이는 순간을 목격하게 될 줄은요. 11월 26일, 저는 전라남도 고흥의 나로우주센터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2시간을 달려왔죠. 솔직히 기대는 없었어요. 그냥 출장 일정 소화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발사 예정 시각은 새벽 1시였습니다. 관제실 옆 참관실로 안내받았는데 생각보다 시설이 현대적이더군요. 대형 스크린 여러 개가 실시간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엔진 출력, 연료 압력, 자세 제어 수치들이 빠르게 업데이트되고 있었죠. 제 옆에는 일본 교토대학에서 온 연구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긴장한 표정으로 화면만 응시하고 있었어요. H3 실패 이후 일본 연구진들이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직접 보니 씁쓸하더군요.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60초, 50초, 40초. 저는 습관적으로 체크리스트를 머릿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연료 주입 완료, 엔진 예열 정상, 자세 제어 장치 작동. 모든 수치가 녹색이었어요. 하지만 녹색 신호가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발사 순간에 뭐든 일어날 수 있거든요. 10, 9, 8. 관제실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들렸습니다. 한국어였지만 숫자는 알아들을 수 있었죠. 3, 2, 1, 점화. 순간 발사대가 불기둥에 휩싸였습니다. 75톤급 엔진 4개가 동시에 점화된 겁니다. 총 300톤의 추력이 로켓을 밀어 올렸어요. 소리는 몇 초 뒤에 들렸습니다. 멀리서 천둥 같은 굉음이 전해졌죠. 누리호는 발사대를 벗어나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깨끗했어요. 흔들림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수십 번의 발사를 봤지만 이렇게 안정적인 상승은 처음이었습니다. 보통은 초반 10초 동안 미세하게 흔들리거든요. 하지만 누리호는 마치 레일 위를 달리듯 직선으로 올라갔습니다. 일단 분리. 127초 만에 첫 번째 단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정확했어요. 예정 시각보다 0.3초 빠르지도 늦지도 않았습니다. 2단 엔진이 점화됐고 로켓은 계속 가속했죠. 페어링 분리. 3분 56초 위성을 보호하던 덮개가 양쪽으로 갈라졌습니다. 카메라가 그 순간을 포착했는데 완벽한 타이밍이었어요. 너무 일찍 되면 위성이 손상되고 너무 늦으면 무게 때문에 궤도 진입이 어려워집니다. 2단 분리. 그리고 마지막 3단 엔진 점화.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험입니다. 7톤급 엔진이 위성을 정확한 궤도에 올려놓아야 하거든요. 오차가 1km만 나도 실패해요. 관제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죠. 저도 숨을 죽였습니다.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됐어요. 고도 700km, 속도 초속 7.5km. 목표 궤도였습니다. 그리고 발사 15분 뒤 위성 분리 신호가 왔습니다. 관제실이 폭발했어요.
환호성과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었거든요. 옆에 앉았던 일본 연구원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심정을 이해했습니다. 일본은 50년 우주개발 역사를 가졌지만 오래 실패했고 한국은 15년 만에 연속 성공을 거뒀으니까요. 다음 날 해외 언론 헤드라인이 쏟아졌습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이렇게 썼어요. 한국은 날고 일본은 추락했다. 영국 가디언은 아시아 우주 판도가 바뀌었다고 보도했죠. 하지만 저는 아직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한두 번 성공이 실력을 증명하진 않아요. 연속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추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내온 데이터를 보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운이 아니라는 걸요. 한국으로 돌아온 뒤 저는 업계 포럼에 접속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우주공학자들이 모이는 비공개 커뮤니티였죠. 누리호 성공 소식이 올라와 있었는데 댓글들이 가관이었습니다. 어느 프랑스 엔지니어는 이렇게 썼어요. 한국은 운이 좋았다. 날씨가 완벽했고 모든 조건이 맞아떨어졌을 뿐이다. 독일의 한 박사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통계적으로 불가능하다. 15년 개발로 이 성공률은 있을 수 없다. 저도 처음에는 그들 말에 동의했습니다. 솔직히 의심스러웠거든요. 우주 개발 역사를 보면 신생국이 초반에 성공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미국도 초기에 수십 번 실패했고 일본은 20년이 걸렸어요. 러시아조차 무수한 시행착오를 겪었죠. 그런데 한국은 1차에서 부분 성공, 2차는 실패, 3차와 4차는 완벽한 성공이었습니다. 너무 빠른 학습 곡선이에요. 이건 정상적인 개발 패턴이 아닙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건 엔진 클러스터링 기술이었습니다. 75톤급 엔진 4개를 동시에 제어하는 건 로켓 공학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 중 하나예요. 저는 나사에서 이 문제로 5년을 고생했습니다. 엔진 하나는 관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 개를 동시에 돌리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각 엔진의 출력이 0.1초라도 어긋나면 로켓 전체가 비틀려요. 추력 벡터가 무너지고 자세 제어가 불가능해지죠. 최악의 경우 공중 분해됩니다. 실제로 소련의 N1 로켓이 그렇게 실패했습니다. 30개의 엔진을 제어하지 못해 4번 연속 폭발했죠. 일본도 H3에서 같은 문제를 겪었고요. 미국의 팔콘 헤비도 초기에 엔진 동기화 실패로 몇 번 날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이걸 해냈을까요? 통계를 보면 더 의심스러워집니다. 전 세계적으로 4개 이상 엔진 클러스터링을 첫 시도에 성공한 나라는 없습니다. 평균적으로 7회에서 12회의 실패를 거쳐야 안정화되거든요. 저는 동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한국이 어디서 기술을 가져왔을까? 러시아에서 사왔나? 아니면 미국 기업이 몰래 도와줬나? 하지만 아무도 명확한 답을 주지 못했어요. MIT의 한 교수는 화상회의에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음 발사를 보면 알 것이다. 5차 발사에서 반드시 문제가 생길 것이다. 운은 2번 연속 따라주지 않는다고요. 영국의 우주산업 분석가도 비슷한 리포트를 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일시적 현상이다. 기술적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없다. 그는 한국 우주산업 투자 등급을 하향 조정했죠. 일본 언론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한 방송국은 한국 로켓 기술의 한계라는 특집을 내보냈어요. 전문가들을 불러서 한국은 아직 기초가 부족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2번 성공했다고 해서 기술력이 증명되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제가 받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데이터는 달랐습니다. 그 자료를 열어보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운으로 성공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우리가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했거든요.
12월 초 저는 대전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방문했습니다. 연구원 건물은 생각보다 평범했어요.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자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복도 곳곳에 엔진 부품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연구원들은 모두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안내를 맡은 김 박사가 저를 시험동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제게 한 장의 문서를 건넸어요. 75톤급 엔진 연소 시험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첫 페이지를 넘기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총 시험 횟수 147회. 저는 다시 확인했습니다. 잘못 본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숫자는 분명했어요. 한국은 하나의 엔진 모델을 147번 테스트했습니다. 나사에서 우리가 RS-25 엔진을 테스트한 횟수가 83회였어요. 거의 2배였습니다. 김 박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은 믿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직접 불을 붙이고 데이터를 쌓았죠. 그는 저를 더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거대한 시험 설비가 나타났어요. 엔진을 고정하는 철제 구조물과 연료 탱크, 그리고 수십 개의 센서들이 보였습니다. 여기서 모든 테스트가 진행됐다고 했죠. 저는 물었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김 박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한 번 시험에 약 5억 원입니다. 147번이면 계산해 보시면 압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735억 원을 엔진 하나 테스트하는데 쓴 겁니다. 미국도 유럽도 이렇게 하지 않아요. 너무 비싸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대체합니다. 실제 연소 시험은 20회에서 30회 정도만 하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시뮬레이션을 믿지 않았어요. 모든 걸 실물로 확인했습니다. 김 박사가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터보펌프 내구성 시험 기록이었어요. 한 부품을 32,000번 작동시킨 데이터였습니다. 정상 작동 조건에서 1만 번, 극한 조건에서 1만 번, 그리고 파괴 시험으로 1만 2천 번이었죠.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건 과도해요. 나사에서도 이렇게까지 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1000번에서 2000번이면 충분하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그 기준을 15배 넘게 초과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제가 묻자 김 박사는 웃었습니다. 우리는 실패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예산도 적고 시간도 부족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하기로 했죠. 한 번에 성공해야 했으니까요. 그는 저를 폭발 시험장으로 데려갔습니다. 넓은 공터에 철제 구조물이 세워져 있었어요. 여기서 뭘 합니까? 제가 묻자 그가 대답했습니다. 엔진을 터뜨립니다. 저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터뜨린다고요? 네, 의도적으로 폭발시킵니다. 극한 상황에서 어떻게 파괴되는지 봐야 하거든요. 우리는 지금까지 엔진 17개를 터뜨렸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엔진 하나에 수십억 원이 들어가는데 그걸 일부러 폭발시킨다고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예산 담당자가 절대 승인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실패 데이터가 필요했어요. 어떻게 망가지는지 알아야 어떻게 막을지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멀쩡한 엔진을 터뜨리고 파편을 분석하고 설계를 수정했습니다. 저는 나사 동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한 선배는 이렇게 말했죠. 그건 비효율적이야. 시뮬레이션으로 충분해. 하지만 저는 반박했습니다. 우리 아르테미스는 몇 번 지연됐죠? 일본 H3는 왜 실패했습니까? 시뮬레이션이 모든 걸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한국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들어도 시간이 걸려도 실물 테스트를 고집했죠. 변태적이라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 변태성이 성공을 만들었어요. 147번의 연소 시험, 32,000번의 부품 테스트, 17번의 의도적 폭발. 이게 한국이 2번 연속 성공한 이유였습니다.
이건 운이 아니었어요. 철저한 준비였습니다. 김 박사가 저를 통제실로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엔진 4개를 동시에 제어한다고 했죠. 벽면에는 거대한 모니터가 걸려 있었고 각 엔진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1호 엔진, 2호 엔진, 3호 엔진, 4호 엔진. 4개가 동시에 점화되면 총 300톤의 추력이 발생합니다. 이 추력이 0.01초라도 어긋나면 로켓이 비틀려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엔진 클러스터링의 지옥이죠. 4개 엔진의 점화 타이밍, 연료 공급량, 출력 제어를 완벽하게 동기화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삐끗하면 끝이에요. 소련의 N1 로켓이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30개 엔진 중 하나가 0.3초 늦게 점화됐고 전체 시스템이 붕괴했죠. 일본 H3도 비슷한 문제였어요. 2개 엔진의 출력 차이가 1.2% 났고 자세 제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김 박사는 영상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지상 연소 시험 장면이었어요. 4개 엔진이 동시에 불을 뿜고 있었죠. 저는 화면 하단의 데이터를 주시했습니다. 1호 엔진 출력 75.02톤, 2호 엔진 75.01톤, 3호 엔진 74.99톤, 4호 엔진 75.03톤. 오차 범위가 0.04톤이었습니다. 전체 출력 대비 0.05%예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수치거든요. 나사에서 우리가 달성한 최고 기록이 0.3%였어요. 그것도 수십 번의 조정 끝에 나온 결과였죠. 그런데 한국은 0.05%를 찍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제가 묻자 김 박사는 다른 화면을 띄웠어요. 연료 공급 시스템 구조도였습니다. 각 엔진으로 가는 연료 파이프에 센서가 무수히 달려 있었죠. 우리는 0.001초마다 연료량을 측정합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밸브를 조정해요. 1호 엔진이 0.1톤이라도 더 나가면 즉시 연료 공급을 줄입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간단해요. 하지만 실제로 구현하는 건 다른 문제죠. 0.001초 단위로 4개 엔진을 제어한다는 건 컴퓨팅 파워도 엄청나게 필요하고 센서 정확도도 완벽해야 합니다. 김 박사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시스템을 완성하는데 8년이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오차가 3%였어요. 그래서 센서를 바꾸고 알고리즘을 수정하고 밸브 반응 속도를 높였죠. 147번의 연소 시험이 바로 이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엔진 자체를 테스트한 게 아니었어요. 4개 엔진의 동기화를 147번 반복 훈련한 겁니다. 마치 오케스트라가 합주 연습을 하듯이요. 그가 또 다른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실제 누리호 3차 발사 데이터였어요. 발사 후 127초간, 그러니까 일단 분리 전까지 4개 엔진이 작동한 구간이었죠. 데이터 그래프가 화면에 펼쳐졌습니다. 4개의 선이 거의 일치했어요. 출력 편차가 최대 0.08%를 넘지 않았습니다. 127초 내내요.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이건 예술이에요. 기술을 넘어선 경지였습니다. 러시아도, 일본도, 심지어 미국도 이 정도 정밀도는 달성하지 못했거든요. 김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운이 좋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 그래프가 답입니다. 운으로는 0.08% 오차가 나올 수 없어요. 저는 이 자료를 동료들에게 보냈습니다. 독일의 한 엔지니어는 이렇게 답장을 보냈어요. 이건 기술이 아니라 예술의 경지다. 프랑스 연구원은 한국이 클러스터링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었다고 인정했죠. 저도 동의했습니다. 한국은 마의 300초를 정복했어요. 그것도 독자 기술로요. 이제 아무도 운이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 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누리호 한 번 발사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김 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약 2천억 원 정도입니다. 저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2천억 원이면 미국 달러로 약 1억 5천만 달러예요. 나사의 SLS는 한 번에 42억 달러가 듭니다. 거의 28배 차이였죠. 유럽의 아리안 6도 발사 비용이 2억 달러 이상이에요. 일본 H3는 1억 8천만 달러고요. 그런데 성능은 어떨까요? 누리호는 1.5톤급 위성을 700km 궤도에 올릴 수 있습니다. 아리안 6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H3보다는 조금 낮지만 상업 위성 시장에서는 충분한 성능입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가성비 혁명을 일으킨 겁니다. 비슷한 성능의 절반 가격이라면 시장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그 조짐은 이미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12월 중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가 급등했어요. 누리호 성공 소식 이후 30% 가까이 올랐죠. 한국항공우주산업도 비슷했습니다. 투자자들이 한국 우주산업의 미래를 믿기 시작한 겁니다. 더 놀라운 건 해외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업계 지인들에게 연락을 받았어요. 한 싱가포르 위성회사 CEO가 물었습니다. 한국 로켓으로 우리 위성을 쏠 수 있나? 비용이 얼마나 되지? 영국의 한 스타트업도 비슷한 문의를 했어요. 아리안 스페이스 견적이 너무 비싸다며 한국 쪽으로 알아보고 싶다고 했죠. 아랍에미리트의 우주국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는 김 박사에게 이 상황을 전했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문의 메일이 하루에 10통씩 옵니다. 유럽에서도, 동남아에서도, 중동에서도요. 한국은 상업 발사 시장에 발을 들여놓은 겁니다. 그리고 가격 경쟁력이 무기였어요. 기존 강자들은 위기를 느끼기 시작했죠. 프랑스 언론은 긴급 특집을 냈습니다. 아리안 스페이스가 한국에 밀릴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유럽 우주국은 비용 절감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미 굳어진 시스템을 바꾸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더 심각했어요. H3 실패 이후 신뢰도가 떨어진 상황에서 한국이 가격까지 낮추니까 경쟁이 안 됐습니다. 도쿄의 한 증권 애널리스트는 리포트에 이렇게 썼어요. 일본 우주산업은 10년 뒤 한국에 종속될 수 있다. 저는 나사 동료들과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한 선배가 걱정스럽게 말했죠. 한국이 이렇게 나오면 우리도 영향을 받을 거야. 상업시장에서는 가격이 중요하니까. 맞는 말이었어요. 나사는 정부 예산으로 움직이지만 민간 위성 회사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한 달러라도 아껴야 하거든요. 한국이 절반 가격을 제시하면 선택은 명확해집니다. 제가 본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상업 위성 발사 시장 규모는 연간 150억 달러예요. 한국이 이 시장의 10%만 가져가도 15억 달러입니다. 20%면 30억 달러고요. 유럽과 일본은 이미 점유율을 잃고 있었습니다. 스페이스X가 시장을 장악한 상황에서 한국까지 가세하면 그들이 설 자리가 더 좁아지는 거죠. 김 박사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2027년까지 상업 발사를 10회 이상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내 위성뿐 아니라 해외 위성도 쏠 겁니다. 시장은 이미 열렸어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주산업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고요. 한국은 더 이상 후발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경쟁자였어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경쟁자는 저렴하면서도 믿을 수 있는 상대입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저는 CNN의 한 과학 프로그램에 출연 요청을 받았습니다. 주제는 한국 우주산업의 부상이었죠. 스튜디오에 들어가자 진행자가 물었어요. 박사님, 한국 로켓 기술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무시했거든요.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직접 보고 나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보고 말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한국은 운이 아니라 실력으로 성공했어요. 그들의 검증 과정은 나사보다 철저했고 클러스터링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한국은 이미 우주 선진국입니다. 방송이 나간 뒤 제 이메일이 폭발했어요. 동료들이 항해 메일을 보냈습니다. 너무 과장한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저는 단 하나도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본 데이터가 그걸 증명했으니까요. 영국 가디언은 12월 말에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제목이 K-우주 시대의 도래였어요. 기사는 한국이 어떻게 15년 만에 우주 강국 반열에 올랐는지 분석했죠. 독일 슈피겔도 비슷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아시아의 새로운 우주 맹주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프랑스 르몽드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유럽은 한국에게 배워야 한다. 그들의 효율성과 집요함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시장에서 밀려날 것이다. 유럽 우주국 관계자들이 이 기사를 읽고 긴급 회의를 열었다는 소문도 들렸어요. 가장 극적인 변화는 일본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일본 포럼을 자주 확인하는 편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더군요. 몇 달 전만 해도 한국을 비웃는 댓글이 많았어요. 운빨이다. 곧 실패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었죠. 하지만 누리호 4차 성공 이후에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 일본 네티즌은 이렇게 썼어요. 우리는 50년을 했는데 왜 실패하고 한국은 15년 만에 성공하는가?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다른 댓글도 비슷했습니다. 한국의 집중력이 부럽다. 일본은 너무 관료적이고 느리다. 한국처럼 과감하게 투자하고 실험했어야 했다. 자조 섞인 반성이 쏟아졌어요. 도쿄대학의 한 교수는 칼럼을 썼습니다. 일본 우주산업의 미래는 어둡다. 한국에게 기술 협력을 요청해야 할 시점이 왔다. 이건 굴욕적인 제안이었지만 현실을 인정한 발언이었죠. 실제로 JAXA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기술 교류를 제안했습니다. 김 박사가 저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일본이 한국을 가르치는 입장이었거든요. 이제는 정반대가 됐습니다. MIT에서 저를 비판했던 그 교수도 입장을 바꿨어요. 그는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했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개발 모델의 성공 요인 분석이라는 제목이었죠. 논문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철저한 실물 검증과 반복 시험이 성공의 열쇠였다. 독일의 우주산업 분석가도 보고서를 수정했어요. 한국 우주산업 투자 등급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향후 10년간 아시아 우주산업을 주도할 것이라고 전망했죠. 저는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과소평가했어요. 그들은 조용히, 그러나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이제 세계가 그들을 주목하고 있어요. 한국은 더 이상 배우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가르치는 나라였죠. 그리고 저도 그 학생 중 한 명이었습니다. 2025년 12월, 저는 다시 대전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취재가 아니라 협력을 논의하러 왔어요. 나사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기술 교류 프로그램 때문이었죠. 김 박사는 저를 새로운 연구동으로 안내했습니다. 벽면에 거대한 로켓 설계도가 걸려 있었어요. KSLV-III 차세대 한국형 발사체였습니다. 3단형 구조에 200톤급 엔진 4개를 묶은 설계였죠. 누리호보다 2배 이상 큰 로켓이었습니다. 목표는 달 궤도에 5톤급 화물을 보내는 것이라고 했어요. 저는 일정표를 봤습니다. 2030년 첫 발사 예정이라고 적혀 있었죠. 5년밖에 안 남았어요. 미국도 달 프로그램에 10년 이상 걸리는데 한국은 5년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무리한 거 아닙니까? 제가 묻자 김 박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는 이미 클러스터링을 완성했습니다. 엔진 기술도 검증됐고요. 이제는 규모를 키우는 문제예요. 5년이면 충분합니다. 그의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어요. 한국이라면 할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옆방에는
달 착륙선 모형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2032년 목표라고 했죠. 한국은 단계적으로 우주 영토를 확장하고 있었어요. 누리호로 지구 저궤도를 장악하고 KSLV-III로 달을 향하고 그 다음은 화성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바로 비전이구나 싶었어요. 한국은 우주 개발을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국가 전략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연구동을 나오면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젊은 연구원들이 회의실에서 열띤 토론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은 진지했지만 어딘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가장 늦게 출발했지만 가장 단단하게 도착했다고요. 서두르지 않고 철저하게 준비했고 한 번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우주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한국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10년 뒤 세계는 한국을 우주강국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누리호는 시작일 뿐이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이 10년 뒤 달에 착륙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빨리 달성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이런 이야기가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